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8월 출시한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7의 생산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대규모 리콜 조치에도 국내외에서 발화 논란이 끊이지 않자 생산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한 삼성전자 협력사 관계자는 오늘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의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며 이번 조치는 글로벌 물량을 책임지는 베트남 공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한국 등 글로벌 소비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취해진 조치로 알고 있다며 한국 국가기술표준원,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중국 규제당국 등 각국 정부기관과 협력해 진행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전격적으로 기업 공개 일정을 늦춘 하반기 대여 두산밥켓이 다음 달 17일 상장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IB업계에 따르면 두산밥켓은 당초 이달 21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려는 계획을 다음 달 17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IB업계 관계자는 두산밥켓이 상장을 한 달쯤 미뤄 11월 17일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상장을 미루는 것이지 철회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내에도 한진해운 선박에 가압류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포괄적 압류 금지 명령이 떨어져 그동안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안전지대로 인식됐지만 예상이 빗나간 셈입니다. 한진해운 선박 중 국내에 하역해야 할 선박은 총 18척으로 향후 추가 가압류 가능성이 있어 물류 대란을 10월 말까지 대부분 잡겠다는 당초 정부의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 조절을 주문한 가운데 은행들도 가계대출 관련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증가세가 가파른 중도금 대출과 신용대출에서도 심사 잣대를 한층 깐깐하게 들이대거나 더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늘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나 자산 건전성에 비춰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과도한 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적절히 해달라고 지속해서 신호를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금리 인상 우려감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또 오늘 국내 증시에서 삼성그룹주가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040선으로 밀려나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수 물량이 늘어나면서 현재는 2050선 중반까지 올라와서 상승 반전한 상황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 삼성의 갤럭시 노트 7 생산 중단 소식과 함께 또 두산밥켓의 IPO를 미루는 이런 악재들이 겹치게 되면서 월요일장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의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0.14% 정도 오른 2056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장중의 흐름은 어땠는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은 2047포인트에서 하락 출발한 이후에 장중에 2030선대까지 잠깐 밀려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상승 반전에서 2058포인트까지 올라섰다가 오후장 들어 잠깐 상승폭이 주춤했었고요. 다시 한번 0.12% 오른 2056포인트로 올라선 상황인데요. 수급의 움직임은 어땠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의 매도 물량이 거세게 쏟아지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장중에 꾸준하게 매수 물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3,300억 원 넘게 크게 매수 물량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금융투자 쪽의 물량만 4,700억 원이 넘고 있고요. 투신과 그리고 연기금의 매도 물량을 합한 물량이 이 정도입니다. 개인의 매도 물량은 2,700억 원 정도, 외국인 쪽에서 600억 원 가깝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파란불인데요. 보합권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19% 하락한 674포인트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중의 움직임이 어땠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676포인트의 소폭 올라 출발한 이후에 고점이 678포인트 정도였고요. 상승폭을 줄이면서 하락 반전해서 현재는 674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폭 또한 크지는 않죠. 보합권 등락 정도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는 0.19% 정도, 지난 거래일보다 1포인트 정도 하락한 674포인트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급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 기관의 매도로 거래소와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개인 쪽에서 370억 원 정도, 외국인 쪽에서 9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지만 반대로 기관 쪽에서 400억 원 가깝게 매도하면서 지수의 반등을 쉽지 않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 흐름을 잠깐 살펴봤고요. 어떠한 이슈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자세하게 진단해보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안산본부점의 임동화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우려감이 불거지는 모습이었고, 또 오늘 오전에는 미국 대선 제2차 토론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역시나 힐러리 후보 쪽으로 우세가 점쳐지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어떠한 이슈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앞서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를 보게 되면 장 시작 전 발표된 고용지표가 예상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 출발했습니다. 고용지표 하락에도 전반적인 평가는 연내 금리 인상을 제한할 정도는 아니라는 쪽이 우세함에 따라 금리 인상 전망은 여전히 유지되며 지수를 이끌어 올리지 못했고, 이날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파운드화가 폭락했던 부분이 브렉시트에 따른 금융시장 충격 우려감을 반영했다고 보는 평가가 나왔다는 부분도 미국 증시를 약세로 이끌었던 원인 중 하나였다고 판단이 되고, 미국 대선 2차 TV 토론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 미국 증시는 11일 알코아를 시작으로 14일에는 미국 주요 대형 은행들의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 주요 기업의 주가 변동성을 키우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국내 시장은 금일 양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에 대한 엘리엇의 주주 제안과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던 3분기 실적으로 인해 삼성전자가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한 이후 지난 주말 미국 주요 통신사가 갤럭시 노트 7 교체분에 대해서도 판매 중단 및 다른 휴대폰으로 교체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서 다시 하루 만에 큰 폭으로 하락하며 지수 상승을 제한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일 오전 결국 생산 중단을 결정하며 삼성전자와 그 관련주들의 주가 약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밖에 지난 금요일 한미약품의 공시에 대한 부도덕성이 부각되며 한미약품을 포함한 제약 및 기타 바이오 업종에 대해 큰 폭의 하락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오늘은 일제히 반등에 나서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중형주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은 오늘 국내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대형주들의 3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요 종목 실적 발표에 더욱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오늘 월요일장 어떠한 이슈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가장 먼저 미국 대선 후보들 간의 2차 TV 토론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에 이어서 오늘 오전에 진행이 됐었던 우리나라 시각으로요. 2차 토론회에서도 힐러리 후보 쪽으로 판세가 기우는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연구원님께서는 보셨는지, 앞으로 증시의 영향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2차 TV 토론회가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특히 이번 2차 토론회에는 시민 패널이 등장하는 부분이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었는데, 지난 주말 갑작스럽게 트럼프의 음담 패설 녹음 파일이 공개됨에 따라 너무 큰 타격을 입으며 결과적으로는 2차 토론의 결과가 미미하게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안 그래도 힐러리 후보가 1차 토론회 이후 승기를 잡으며 격차를 벌이고 있던 상황에서 트럼프가 지난 2005년 굉장히 상스러운 그런 음담 패설을 언급한 녹음 파일이 공개됨에 따라 지지율을 떠나서 어떤 대선 후보 사퇴라든지 공화당의 대선 후보 공식 거부까지 거론되고 있는 등 상당히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됐는데요.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진행된 2차 토론회에서 트럼프는 이 부분에 대해 토론회 초반 사과한 이후 추가적인 언급을 피한 채 상대 후보에 대해 여전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주 후반만 해도 빌 클린턴이 힐러리 지원 유세에서 오바마 케어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부통령 후보 간 TV 토론회에서도 공화당의 펜스 후보가
좋은 평가를 받음에 따라 대선 후보가 2차 토론회가 상당히 기대가 되기도 했었지만 트럼프 후보가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질문에 대한 대답보다는 민주당에 대해 공격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며 힐러리 후보의 승리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상황입니다. 금융시장에서도 이 같은 부분이 반영되며 트럼프의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멕시코 페소와 캐나다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 같은 현상은 점차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됨에 따라 만약 최악의 경우 공화당의 후보 교체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현재 투표가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고 해도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따라서 이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동안 금융시장에서 반영되던 트럼프 관련 불확실성 리스크가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옹호론에 따라 우려됐던 신흥국 증시 쪽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그 밖에 힐러리 후보 정책 관련주인 친환경 에너지와 신약 개발 관련한 업종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 밖에도 미국 시장에서는 이 금리 인상에 따른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는 모습이었습니다. 9월 고용지표가 지난주 금요일에 또 예상치를 하회하는 부진한 성적을 내놓으면서 연내 금리 인상이 힘들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전망이 나오는 반면 여러 연준 총재들의 입에서는 금리 인상 시기에 적절하다. 이제는 고용이 완전 고용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요일 뉴욕 증시 장 시작 전 발표된 미국의 9월 고용지표를 살펴보면 비농업 부문에서 고용이 15만 6천 명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이 전망치인 17만 5천 건을 밑돈 것은 물론이고 5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전체 실업률 부분도 4.9%인 전망치보다 저조한 5%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0.1% 상승하는 수치를 나타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9월 고용지표는 부진했다고 판단되며 이 부분이 장 초반 증시 하락을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이 9월 고용지표에 대해 여전히 이상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골디락스 수준에 가깝다고 언급하는 등 연내 금리 인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부분, 즉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워낙 계속해서 이에 대한 부분이 미국뿐 아니라 국내를 포함한 기타 글로벌 증시에는 일부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볼 때 향후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의 모든 연준 의원들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확률은 적겠지만 만약 12월까지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흥국 증시에는 단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 염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흔들 만한 그런 재료는 아니었다. 여전히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고요. 이번에는 삼성전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부의 악재로는 삼성전자 악재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발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갤럭시 노트 7에 대해서 일시적인 생산 중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지난주 금요일과는 다른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주가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난주 후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주주 제안으로 삼성전자가 큰 관심을 받으며 장중 한때 170만 원을 돌파하는 등 강한 상승을 나타낸 이후 오늘은 갤럭시 노트 7의 생산 중단 결정이 내려지며 주가가 하루 만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교환받은 갤럭시 노트 7의 폭발 사고가 보고가 됨에 따라 지난 주말 미국 내 주요 통신사들이 갤럭시 노트 7 판매 중단과 함께 다른 휴대폰으로의 교체를 발표했고 결국 오늘 오전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7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휴대폰 관련 이슈로만 보게 되면 아이폰 7과의 경쟁을 위해 한 발 먼저 출시한 전략 스마트폰에서의 문제로 인해 큰 위기에 봉착했다는 상황이고 그동안 쌓았던 최고의 안드로이드 폰 제조업체라는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어 있기 때문에 차기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고는 있지만 지난 3분기 실적을 보면 반도체 쪽에서의 선전이 회사 전체로 볼 때 그 타격을 일부 상쇄하고 있는 만큼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지난 7일에는 삼성전자가 애플과 5년째 진행 중인 스마트폰 관련 2차 특허 소송에서 역전패당하며 우려감을 키웠습니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2012년 2월 밀어서 잠금 해제 등 3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으로 1심에서 애플이 승소한 이후 지난 2월 항소법원에서 삼성이 특허 무효와 특허 비침해를 받아냈지만 지난 7일 다시 패소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중국 모서리 소송이라고 불리는 디자인 1차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1차와 2차 모두 패소한 이후 그 배상금 규모에 대해서 상고한 부분이 오는 11월 구두 변론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아직 삼성전자에 대해 갤럭시 노트 7의 생산 재개 여부라든지 소송, 그리고 엘리엇 주주 제한 이행 여부 등에 대해 불확실성으로 여전히 주가 향방을 예상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다양한 이슈가 산재되어 있는 만큼 주가의 제한적 움직임을 예상해 볼 때 단기적으로는 160만 원에서 170만 원 사이 등락을 거듭하는 주가 흐름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호재와 악재가 겹쳐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160만 원에서 170만 원 사이에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네, 이번 주 밖으로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안으로는 또 이렇게 금통위까지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습니다.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에 따른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먼저 현지 시간 10일 유럽에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3차 구제금융에 합의한 그리스 정부의 구제금융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도이체방크와 이탈리아 은행권 등 유럽 은행권 전반의 부실을 두고 각국이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 13일에는 국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동결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14일에는 미국 9월 소매 판매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주는 기준금리와 기타 지표 수준에서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면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국내에서는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는 반도체, 금속, 광물, 은행 업종에 대한 관심과 기관 수급 특징주에 편승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벤트에 따른 간단한 전망과 함께 또 전략도 자세하게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안산분포점의 임동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특징 업종과 특징 주들까지 세밀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이 시간은요, 샘플러스 조비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후장 현재 양시장은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058포인트까지 어느새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670선 중반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양시장의 움직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간단한 분석을 들어보죠. 네, 종합주가 지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양봉을 좀 띄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이제 0.21% 상승 중에 있는데요. 자, 일단 오늘 종합주가 지수를 좀 보니까, 오늘 아침에 흐름을 좀 보니까요, 오늘 이제 장 시작할 때 좀 갭을 좀 크게 하락을 시킨 뒤에 10시까지 좀 상승을 시켰다가, 그리고 이제 10시부터, 그리고 이제 2시까지 좀 떨어뜨렸다가 이제 2시부터 다시 또 상승을 시키는 이제 변동성 장이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변동성 장이 많이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박스권 상단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뭐 크게 하락을 했다가 또는 뭐 갭을 밑으로 시작을 했다가 또 상승 여력을 좀 바뀌기도 하고, 또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또 음봉으로 좀 바뀌는 그런 시장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를 좀 이제 살펴본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 뭐 현대차를 동반해서 웬만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뭐 한국전력, 그리고 삼성물산, 그리고 SK하이닉스, 현대차가 모두 일단 파란불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많이 상승을 이제 보합권 쪽을 유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나머지 대형주들과 그리고 중형주들과 소형주들이 많이 이끌어 올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더불어 이제 시가총액 5위까지는 좀 하락을 했지만은 소형주와 중소형주 더불어서 이제 나머지 대형주까지가 상당히 좀 흐름이 좋았다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은 현재는 보합권, 이제 약한 보합권에 있습니다. 한 0.12% 정도 상승이 있는데,
근데 하락이 있는데, 일단은 아침에는 조금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근데 일단 오후장 들어서는 아직까지는 뭐 반등이 나오지는 않고, 계속해서 좀 하락 중에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좀 변동성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박스권 중단에 익힌했기 때문에, 뭐, 음봉에는 조금 종가의 매수가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역시도 변동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고, 오늘 시가총액도 같이 보니까 일단은 셀트리온이나 뭐 카카오, 그리고 뭐 CJ ENM, 메디톡스가 모두 좀 파란불이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도 이제 이런 장세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같은 시장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어떤 행세를 좀 보일 것이다. 그래서 종가의 대부분 좀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주부터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코스닥의 긍정적인 전망을 내주고 계신데요. 반등의 기회를 찾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밀렸을 때는 종가에 매수해보는 전략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번엔 특징 업종과 특징 주들의 움직임 이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건드려 보도록 하죠. 이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의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장중에는 4% 넘게 크게 밀리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낙폭 한 1% 정도로 줄였습니다. 삼성전자 앞에서 연구원님과도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지배구조 개편 등 호재와 또 악재가 겹쳐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 지금 일단은 오늘만 본다라고 한다라면은 오늘 장 시작할 때는 상당히 많이 한 4% 정도 하락해 있는 상태였는데요. 오늘 그 부분을 하락한 부분을 거의 다 채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백 하락했던 그 공백을 거의 다 채우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상당히 이제 오늘 같은 날은 뭐 기관이 크게 좀 매집을 하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좀 흐름을 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4% 떨어지게 된 내용은 좀 이렇던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이동통신사 4대 이동통신사 중에 하나인 AT&T가 삼성노트 7의 판매를 중단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상당히 일단은 지금 이 악재로 좀 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이동통신사의 이제 큰 이동통신사 중 하나가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제품을 교환을 중단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좀 악재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갤럭시 노트 7을 다른 삼성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종류의 스마트폰으로 교환하는 것은 환영하겠지만은 지금 문제가 있는 갤럭시 노트 7을 또 새로운 갤럭시 노트 7으로 교환한다라는 것은 현재가 중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총 합해서 뭐 이제 250만 대에 가까운 전량을 회수했다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회수를 하고 이제 이제 고객들에게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아침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악재로 이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당국 뭐 이제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가 뭐 승인해준 대로 거기에 따라 절차를 마련한 뒤에 답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다시 제품 교환에 대해서 허락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보니까 일단 워낙은 고가입니다. 뭐 170만 원을 돌파했을 때부터 상당히 고가인 상태였는데 일단은 뭐 이런 고가에서는 조그마한 악재도 좀 크게 반영하는 뭐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뭐 마이너스 4%는 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170만 원 돌파해놨고 상당히 좀 고평가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또 하나의 이슈가 없다라면 삼성전자를 굳이 매입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격도 가격이지만은 단가도 상당히 170만 원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예상할 수 있는 그 종목에서 관점으로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와 같은 이제 횡보세를 좀 거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지금 매매로서는 조금 투자 관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환 중단 소식에 또 생산 중단까지 일시적이긴 하지만 악재가 겹치면서 삼성전자는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는 삼성그룹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이 또 7거래일 만에 하락하고 있고요. 관련 종목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면서 또 부품주들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함께 살펴볼까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삼성 계열사들이 모두 좀 하락하는 부분입니다. 삼성물산은 뭐 2%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뭐 삼성전기도 한번 보도록 한다면, 삼성전기도 뭐 마이너스 0.73%까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뭐 삼성전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관련 계열사, 뭐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7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모두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전자기기 관련해서 일단은 이제 부품주 납품하는 기업들도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기업이 가장 이제 업종 중에서 많이 떨어진 업종으로 좀 구별이 되고 있는데요. 뭐 자화전자라든지 뭐 THN, 삼성 SDI까지도 한 3% 빠진 상태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역시도 마이너스 2%까지 좀 빠진 모습입니다. 다음은 뭐 이제 삼성 SDA, 삼성 전기라든가, 그리고 한국 단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가 일단은 지금 악재에서 좀 벗어나서 옆으로 횡보세를 걷든지 간에 아니면 상승이 나오든지 간에 따라서 삼성 계열사나 삼성 이제 납품하는 이제 부품주들이 앞으로 이제 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이슈를 아직까지 힘알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하락이 존재할 수는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 계열사들은 이제 아직은 들어가기는 좀 힘들다. 앞으로 전망은 지금 아직은 이제 구름이 많이 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거쳐질 때까지는 이제 관망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결국 갤럭시 노트 7과의 이 이슈가 모두 해소되기 전까지는 또 단기적인 반등을 예상하기에는 그룹주 내부에서도 부품주 안에서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전망이었고요. 이번에는 삼성전자와 또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LG전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날에 또 3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호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LG전자는 예상을 하회하는 성적을 내놓으면서 삼성전자는 최고가를 갔었고 LG전자는 하락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장에서는 또 삼성에서 악재가 불거지자 LG전자 쪽에서는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LG전자가 5% 가깝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어떻게 전망 내놓으시는지요? 네. 먼저 이제 또 결론을 먼저 드리면 LG전자는 이제 단기적으로만 이슈를 좀 살펴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지만 이것이 뭐 장기적으로 이제 이번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으로 좀 변하기에는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장기적 이슈를 발생시키는 삼성전자의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또 거쳐지게 된다라면은 또 LG전자의 반사이익 효과는 또 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장기적인 것보다는 단기적 상승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LG전자 이제 3분기 잠적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이제 예상 실적보다는 조금 하회하는 예상 실적보다는 조금 더 이제 하회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LG전자를 이제 잡적 실적만 놓고 본다라면은 분명히 주가가 하락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주식에서는 또 아무래도 이제 뭐 잠정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바로 또 주가가 그렇게 뭐 다반지처럼 마냥 그렇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고 거기에 대한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점정 실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말씀을 드리겠다라면은 이제 사업부에 대해서는 좀 다른 양상을 좀 띄었습니다. 뭐 가전이나 뭐 TV 같은 데에서는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뭐 냈다라고 이제 기록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사업부에서는 이제 상당히 적자를 좀 기록한 상태라고 이제 잠정 실적을 좀 예측해 놨습니다. 일단은 이제 스마트폰 사업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금 실적이 좋지 못한 상태고, 그리고 뭐 TV나 가전제품 쪽에서는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LG전자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냐라고 한다라면은 지금 잘 되고 있는 뭐 TV나 가전제품은 문제 없겠지만은 스마트폰 관련해서 사업부가 조금 더 실적을 올린다라면은 LG전자 역시도 더 지금 예상한 하의 실적보다는 다음 분기 때는 좀 더 좋은 실적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제 예상 실적보다는 상회에서 이제 예상 실적이 나왔거든요. 잠정치가.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이제 또 악재와 휘말리면서 또 고점에서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LG전자도 봤기 때문에 관련주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 오늘은 한 5%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LG노텍 같은 경우도 이제 LG전자와 흐름은 비슷합니다. 상당히 좀 비슷합니다. 보통 이제
모회사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관련 자회사나 또 계열사들이 따라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을 봐도 이제 거의 뭐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한 3% 정도 올라가 있는 LG 이노텍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역시도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뭐 1%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뭐 LG 디스플레이나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이런 단기적인 상승이 아니라 장기적인 상승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LG전자가 이제 실적을 동반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나 또는 뭐 이제 스마트폰 관련 사업부가 더욱더 이제 성장을 해야지 이제 이런 지금까지 지켜온 뭐 박스권을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LG 실적에 따라서 뭐 스마트폰 관련에 따라서 LG 계열사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추가적인 상승 추세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단발성 이슈, 반사이익에 따른 기대감이라는 단발성 이슈보다는 실적에 대한 든든한 뒷받침이 먼저 우선돼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보고요. 이번에는 두산밥켓 한번 살펴볼까요? 관련 두산그룹주가 급락하고 있는데요. 두산밥켓 수요 예측이 예상보다 많이 부진하게 나오자 IPO 일정을 이번 달에서 일단은 다음 달로 연기를 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내년 초로 미뤄질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엔진, 두산중공업까지 모두 타격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이제 지금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뭐 두산 관련주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이슈 때문에 뭐 완전히 이제 하락을 이제 돌아섰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또 얘기가 중간에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을 놓고 본다면은 이게 계속 추가적인 하락으로 발생할 수는 없을 거라 단기적으로만 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두산밥켓이 IPO 뭐 일정을 연기했다라고 합니다. 공모 물량을 생각보다는 이제 많이 이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공모 물량을 뭐 재조정을 해서 상장을 재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올해 뭐 11월이나 내년 1월 정도 예상을 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당초 공모 예정 규모는 이제 2조 가까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이제 규모의 IPO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들어가서 상당히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상당히 고평가되었다라는 부분도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IPO 투자를 좀 꺼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오늘 이제 연기를 하게 되면서 두산 관련주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슈들은 항상 말이 바뀌거든요. 뭐 중간에 또 이제 조정이 일찍 들어가기 때문에 뭐 상장을 또 다음 달에 준비하겠다, 또 다다음 달에 준비하겠다라는 말이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이슈로 이제 단기적인 악재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두산 관련주 같은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두산 관련주들은 이제 예전에 한번 다뤘었던 적이 있었는데, 건설이나 이제 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재무제표가 좀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설 중공업보다는 이제 만약에 이제 두산 밥켓을 또 이제 상장 얘기가 나온다라면은 두산이나 두산 엔진 쪽으로 관심을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거보다 또 우선시하는 것은 두산 밥켓의 IPO에 직접 경쟁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상장이 시작될 때 상장 첫날 매도를 하는 것을 좀 더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 악재라고 저는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밥켓의 IPO 일정을 연기한 것과 관련해서 단기간의 악재에 불과하다라는 진단을 내려주셨고요. 관련 종목들 가운데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 두산과 두산 엔진을 꼽아주셨으니까요. 이 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업종 가운데 오늘 장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은행업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업종 기준으로는 2.7% 정도 현재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 종목이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금통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오늘의 상승세가 또 눈여겨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오늘 좀 보니까 이제 은행주들이 좀 오늘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은행주가 뭐 2%까지 업종 기준으로 이제 상승을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이제 오늘 본다라면은 이제 금리 인하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는 또 금리 인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머리가 복잡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이제 또 얼마 전에 또 이슈가 나왔더라고요. 오늘 이슈가 나왔었는데, 뭐 경제부총리인 유일호 씨와 이주열 씨, 뭐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씨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을 좀 내놓은 오늘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이제 경제부총리 유일호 씨의 어떤 의견을 좀 대변을 한다라면은 뭐 재정이 이제 금리 인하가 좀 더 충분하다. 뭐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금리 인하가 0%인 거를 비교해서 우리는 뭐 1.25%잖아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내놓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잠깐의 언급을 좀 꺼냈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은 총재, 이제 이주열 이제 총재께서는 이제, 뭐 재정이 현재 이제 정부 재정이 지금 탄탄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 인하보다는 뭐 지금 가계대출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보다는 뭐 동결이나 인상 쪽을 조금 더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지금 복잡해 있는 상태인데 이번 13일날 또 이제 목요일인가요? 목요일날 13일에 또 기준금리를 정하는 이제 금토위가 열린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은행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본다라면은 은행주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금리를 한 번 더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이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위기상으로는. 거기에 따라서 뭐 건설주라든가 아니면 뭐 증권업종들 상당히 좀 오늘 이제 동반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조금 이상했던 것이 은행주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데도 이제 상승했다는 금리 인하를 지금 이제 좀 더 우위에 두고 있는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은행주가 상승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지 은행주가 마진이 남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은행주가 수혜가 입어서 상승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쪽에 더 실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주들이 상승하는데요. 좀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한 번 더 금리 인하,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될 경우는 그 뒤부터는 금리 인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고 이제 기대감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다음 턴에 실적 개선 구조감이 든다라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은행주가 조금 매수세가 많이 몰렸던 부분이었던 것으로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주가 조금 더 의아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다음 턴 이번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해놓은 것 같고요. 이번 금리 인하가 만약에 실시가 된다라면 다음 금리 인하는 조금 더 어렵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은행주에 미리 선 반영이 된 것이지 않을까라고 결론은 지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주 한번 오늘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요. 은행주가 이제 우리은행이나 뭐 이제 제주은행 또 뭐 이제 기업은행 등 여러 가지 은행들이 있는데 오늘 전부 다 일단은 빨간색 동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본다라면은 또 이제 이런 이슈뿐만 아니라 또 각각의 또 하나들이 이슈들이 오늘 있더라고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오늘 한 3% 올랐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은행이나 제주은행은 뭐 1.78% 그리고 광주은행 1.38% 정도 올라온 상태인데요. 광주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따로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은행의 수익률 중에서 이익의 증가가 가장 높은 은행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이제 수익률 개선 또는 뭐 이제 매출 기대감에 따라서 오늘 조금 더 이제 크게 좀 상승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더 이제 매출 기대감이 더 성장할 것이라는 이제 이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통해서 오늘 좀 상승한 것 같고 오늘 기업은행이 좀 오늘 많이 올랐었던 것 같아요. 기업은행은 한 3% 정도 올랐는데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현재 우리가 기업 분석을 잠깐 좀 살펴본다라면은 현재 이제 기업은행 이제 장이 지금 현 권선주 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권선주 씨 CEO에서 앞으로 다른 또 은행 이제 대선 은행에서의 또 은행장을 좀 뽑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대주주가 기획재정부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정부 관련 인사 인물이 상당히 많이 지금 이제 CEO로 과거 이제 인물들을 보니까 CEO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관련 인물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기업은행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정권에서 들어오는 이런 인물 말고 기업은행을 자체적으로 이제 총괄할 수 있는 어떤 실력 있는 사람들을 좀 뽑고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앞으로 이제 경영성 효율 증대라든가 아니면은 뭐 거기에 따라서 매출 증대에 따라서 뭐 한 3-4% 정도 상승이 나온 것 같고요. 거기에 오늘 또 동반해서 이제 금리 인하와 동반해서 이제 같이 충분히 상승이 나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는 업종 가운데 은행 업종 다뤄주셨고요. 금리 인하 수혜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증권과 건설 업종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역시 이제 원래 상승해야 될 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 증권 업종하고
건설 업종은 이제 누구나 다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 은행주가 올라서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고, 원래 올라야 될 것은 이제 증권주와 건설 업종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증권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증권주가 오늘 상당히 좀 상승 쪽에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는 채권들을 매입을 많이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 인하가 실시될 경우 그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채권 가격을 통해서 이제 수익도 개선 구조라든가 아니면 적자폭을 많이 메꿀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 증권주들이 동반 상승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증권주 종목들도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종목에서는 이제 오늘 많이 올라간 게 현대증권 이제 2%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교보증권, 유안타증권, 뭐 미래에셋, 대우라든가 뭐 1%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증권주가 전체가 다 올라가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좀 오늘 많이 떨어진 증권주들 볼 텐데 뭐 메리츠종금증권이나 유진투자증권 그리고 키움증권은 뭐 마이너스권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과서식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걸 더 이상 옛날처럼 단순하게 A면 뭐 B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면은 이제 증권주가 호재니까 증권주를 매입하자 이런 식으로 1차원적인 어떤 방향성이 나오지 요즘 시장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 인상의 분위기가 잡혔다면 현대증권과 교보증권이 1, 2%의 상승이 아니라 뭐 5%, 10%까지 상승이 나와야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을 했구나라고 인지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금리나 수혜주로 일단은 이제 제목을 좀 뽑아놨지만은 지금은 사실 그렇게 시장에 반영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옛날 이제 이런 1차원적인 해석도 물론 아직까지는 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좀 흔해진 이런 부분이 많이 약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철강금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강금속들도 오늘 업종 중에서는 조금 우위에 차지하고 있는데요. 종목에서는 뭐 한국철강, 뭐 풍산, 뭐 세아제강, 세아베스틸 정도가 이제 2% 뭐 3% 정도 차지하고 있고 뭐 대형주에서는 뭐 포스코 정도가 1.5%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철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강주도 금리 인하 수혜주로 잡히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철강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부채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부채가 많이 갖고 있고 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뭐 부동산 이제 돈을 빌려서 뭐 부동산을 매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집을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주택 경기 호조세 뭐 주택 경기가 앞으로 활성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뭐 철강 금속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다 또 오늘 또 많이 떨어진 것도 있거든요. 이구산업이나 뭐 부국철강 그리고 NI스틸 뭐 한금ST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3%까지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금리 인하라고 해서 뭐 철강주, 이제 철강주, 증권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잡으시게 되면은 하락하는 것도 있고 상승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단순히 한 방향성에 의해서 결정되지는 않는다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 정도 뭐 이렇게 1차원적인 해석도 뭐 나름대로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은행업종과 함께 뒤이어서 증권업종 그리고 건설업종까지 한 번의 흐름을 파악해봤고요. 이번에는 제약업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미약품이 한미약품 사태 이후에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다가 6거래일 만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정도 오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제일약품 그리고 JW 중해신약까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과하지 않았나 이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분석을 도와주시죠. 네. 일단은 오늘 한미약품이 반등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저점을 깨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하나의 이슈가 나왔더라고요. 뭐 추가적으로 이제 부작용이 생겼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한 번 더 42만원까지 최고가를 경신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 이제 업종 살펴보면 의약품이 상당히 우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근데 좀 따로 뽑아놓지는 않았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업종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상당히 이제 한미약품이 이제 업종을 끌어내렸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업종을 뽑아서 이제 언급을 드리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오늘 특별한 뭐 제약 바이오 이슈는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어서 끌어올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미약품의 이제 큰 과대 낙폭 하락에 대한 이제 상승으로 거기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쪽이 그동안 따라서 같이 하락했던 부분을 조금 이제 하락했던 부분은 다시 반납하면서 오늘 주가 상승을 좀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왔지만은 이런 반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떨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상당히 떨어질 때는 또 같이 떨어지고 반등할 때는 또 떨어지고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뭐 한독이나 국제약품, 뭐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도 그냥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약주, 의약품 반등은 오늘은 뭐 한미약품 과대낙폭으로 인해서 업종들을 주가를 많이 끌어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반등 정도 해석으로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약품을 포함한 제약업종의 반등세,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이번에는 문재인 관련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해 주셨었는데요. 이제 문재인 대선 후보가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하게 되자 또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정책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MG매드가 지난주 금요일에 13% 급등한 이후에 오늘장에도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현재 문재인 씨가 지금 이제 많은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청년 관심 많으시고, 그리고 뭐 창업, 그리고 신생기업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벤처기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문재인 그동안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관련이 있었던 문재인 씨 관련주보다는 오늘 이제 언급드린 뭐 청년이나 뭐 창업, 신생 벤처 관련 기업들이 오늘 좀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본다라면은 이제 MG매드뿐만 아니라 대성창투 역시도 이제 창업 관련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대성창투도 있었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장중에는 이제 상승으로 전환했다가 또 음봉으로 좀 전환되는 부분이네요. 또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가장 또 대장주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오늘 0.63% 정도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현재는 이제 대장주로 좀 뽑히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른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인 투자라든가, 재민인 투자는 뭐 관리 종목이네요. 그러니까 언급하기가 조금 꺼려집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까지 오늘 이렇게 한 4-5 종목이 언급이 됩니다. 자, 일단은 이제 문재인 씨가 이제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이제 문재인 씨의 행보를 좀 얘기를 드린다라면은 지금은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쪽으로 이제 완전히 자리를 좀 잡아놨기 때문에 앞으로 문재인 씨가 대선 관련해서 언급이 된다라면은 이런 종목들 상당히 좀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좀 단점이 있다라면은 대성창투나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 아까 재민인 투자, 기술 투자,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재무적으로 좀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투자를 좀 꺼려집니다. 그래서 동전주들도 있고 관리 종목들도 많이 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혹시나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면 뭐 창업이나 뭐 신생 벤처 관련해서 뭐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뭐 소액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리면 또 새로운 관련주들이 뭐 편입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조사가 막 여러 가지 또 묶여서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뭐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에게 뭐 사드 배치 절차를 뭐 중단하라는 요구도 나왔었던 것 같고, 그리고 북핵 폐기를 위한 뭐 외교적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북핵안에 대해서 뭐 이제 강하게 이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외교적으로 설득을 통해서 이제 한반도 북핵을 좀 외교적으로 좀 없애자라는 주의였던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징주 가운데 현대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현대차에도 악재가 있었습니다. 이 미국에서 제기된 소나타 엔진 결함 관련 집단 소송에서 이 현대차가 보상에 합의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초반에는 4% 넘게 밀리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낙폭을 또 빠르게 줄여가면서 2% 정도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영향은 크게 없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오늘 시장을 좀 보니까
일단은 아침에는 좀 장중 반응을 했었지만은 이제 지금은 현재 뭐 뚜렷하게 하락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마이너스 한 2.56% 정도 이제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미국에서 지금 현재 뭐 결함이 발생돼서 대규모 이제 들어간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현대차, 뭐 소나타, 뭐 제작 결함이 있다, 뭐 국내에 모두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저점을 아직까지는 좀 잘 지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차 이런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뭐 당장도 추가적으로 계속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들고 있는 현금 자산도 풍부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금 자산에서 조금 빠져나간다고 해서 그게 뭐 매출 감소나 아니면은 현대차에게 크게 피해를 입힐 정도의 어떤 큰 어떤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그런 소송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소송 역시도 지금 이제 보통 이런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보통 뉴스 기사가 전면 도배가 돼야 될 텐데 지금 찾아보니까 사실 이렇게 도배가 될 만큼의 이슈는 조금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보통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소송에서는 거의 다 들어주지 않는데 뭐 외국에서는 소송에 합의하거나 뭐 들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나 또는 뭐 현대차를 타고 있는 오너들께서는 상당히 좀 실망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점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현대중공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연속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1% 정도 오르면서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깐 짚어볼까요? 네, 지금 한참 이슈가 나올 때입니다. 다시 조선주를 달하면 이제 조선주에 관심을 가져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보통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또 관심을 또 받게 됩니다. 소외됐다가 또 관심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현대중공업이 3분기 실적 기대감에 따라서 오늘 좀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은 계속해서 연간 이제 3일 연속해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면서 오늘 한 15만 원 정도를 찍은 상태인데요. 역시 저 역시도 조선주 이제 현대중공업 한번 기업 분석 먼저 살펴보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기업 분석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일단은 적자에서 흑자를 전환했습니다. 2016년 분기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반분기는 흑자 전환을 했는데 아직은 12월 달까지는 기록이 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조선주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시간도 조금 걸릴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상당히 좋지만은 시간 대비해서 투자가 들어간다라면은 내년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상당히 저 역시도 이제 앞으로 조선주가 오랫동안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그 소외된 상태이고 그리고 앞으로 횡보를 많이 거쳤기 때문에 거기다 흑자 전환까지 이제 들어가면서 또 정부의 지원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기업들 뭐 지원 받고 있는 기업들을 놓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오히려 관심을 가져보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관심은 내년부터가 적절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징 업종과 특징 주들 모두 살펴봐 드렸고요. 계속해서 종가 공략주 이어갑니다. 장 마감 전에 마지막 기회 종가 공략주를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님 전화 연결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준비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GS건설입니다. 네. GS건설은 1969년 설립된 종합건설업체로 2016년 건설 시공사 도급순위 6위로 작년보다 순위가 한 단계 낮았습니다. 실적 동향은 지난해 매출액 10조 5,730억 원, 영업이익 1,220억 원, 당기순이익 290억 원을 기록하여 흑자 전환에 성공한 바 있으며 지난 2분기에는 영업이익 226억 원, 당기순이익 77억 원을 기록하여 시장 컨센서스에 미달하는 실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GS건설의 투자 포인트는 3분기 양호한 실적 전망과 이후 실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3분기 예상 실적 컨센서스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35% 증가한 584억 원,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31.5% 감소한 362억 원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발간되는 리포트의 실적 추정치를 살펴보면 영업이익이 최대 800억 원대 중반까지 나오고 있는데
해외 부분에서의 실적 악화 축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실적은 컨센서스보다 잘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GS건설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수익성 높은 주택 부분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주택 수주 잔고 증가 속도가 건설업종 내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중으로 이미 수도권 잔고만 7조 원 이상 확보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주택시장 호황에 대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고 건설업종 내 경쟁사 대비 실적 증가 속도가 빠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실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신규 수주도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상반기 GS건설의 신규 수주는 약 6조 원이며 3분기까지 누적 신규 수주는 국내 7.2조 원, 해외 1.3조 원으로 토탈 8.5조 원 이상 달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수주 가시권에 있는 보츠나와 전력과 UAE 중진류 처리 시설 및 가봉 정유 공장 등의 해외 수주와 국내 신규 수주를 합치면 회사가 가이던스로 제시했던 올해 12조 2천억 원의 수주 달성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S건설의 향후 성장 및 이익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최근 유가 상승 역시 해외 수주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년 중동 지역 프로젝트 발주 계획은 약 700억 달러로서 올해 발주 금액 407억 달러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GS건설을 비롯한 국내 건설사들의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GS건설의 밸류에이션 수준을 살펴보면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ER은 22배 수준에 형성되어 있지만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는 PER 8배 중반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PBR 기준으로도 0.6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최근 10월 5일 국민연금이 보유 지분을 6.6%로 상향했다는 공시를 했고 7월부터 외국인은 23만 주를 순매수, 기관은 136만 주를 순매수하여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GS건설의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3만 원 전후에서의 매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목표가는 올해 고점 수준인 3만 6천 원, 손절가는 2만 8천 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 공략주로 GS건설을 꼽아주셨는데요.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고 국내 주택시장의 호황과 해외 수주까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주가의 흐름도 순조로울 것이다 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현재 주가가 3만 15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3만 원대 전후로 해서 매수 가격을 전해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3만 6천 원, 손절 가격은 2만 8천 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종가 공략주의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감 예상 체결지수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장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는요, 0.17% 정도 오른 2057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중 시장의 움직임은 어땠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은 2047포인트 정도로 밀려나서 출발을 했습니다. 화면상에 자세히 나오고는 않고 있지만 2030선대 후반까지 밀려나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기관의 매수가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상승 전환해서 장중 고점이 오전에 찍었던 2058포인트고요. 현재도 상승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0.1% 정도 오른 2056포인트에서 동시호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수급의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오늘 크게 늘어났습니다. 기관 쪽에서 6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선 건데요. 그 물량이 어마어마했죠. 3,400억 원 가깝게 매수했는데 대부분의 물량이 금융투자 쪽에서 유입이 됐습니다. 3,394억 원 정도고요. 외국인 쪽에서 530억 원 정도 매도, 개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조금 거세게 나왔는데요. 2,800억 원 정도였습니다. 결국 개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 속에 오늘은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발화 문제가 끊이지 않자 일시적으로 생산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장중에는 4% 이상 밀리기도 했었지만 낙폭을 빠르게 줄여나가면서 168만 9천 원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동반 상승했었던 삼성물산도 오늘장 7거래일 만에 하락하고 있는데요. 2.4%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2% 가깝게 하락이고요. SK하이닉스는 현재 지난 6일 신고가 찍고 3일째 하락인데요. 2.25%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악재가 있었지요. 일단 미국에서 제기된 소나타 엔진 결함 관련 집단 소송과 관련해서 보상안에 합의했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는 악재로 밀렸다가 낙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2.2% 정도 하락한 13만 3,5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그룹주가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역시나 밀리고 있고요. 네이버가 오늘 나흘 만에, 3일 만에, 3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찍었던 고점이 90만 3천 원대였죠. 현대모비스는 0.18% 상승, 삼성생명이 3.6% 하락,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나흘 만에 반등을 합니다. 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는 0.24% 하락한 674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의 움직임은 어땠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소폭 상승으로 676포인트에 출발한 이후에 장중 고점이 678포인트로 그리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하락 전환했지만 낙폭 또한 674포인트 정도에 머물면서 낙폭도 크지 않았는데요. 현재 지수는 0.09% 하락한 675포인트로 동시호가 진입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와는 정반대로 움직였죠. 거래소의 하락은 기관의 매수가 방어를 해줬다면 코스닥의 상승은 기관의 매도가 또 방해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35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 쪽에서 소폭이지만 13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만 기관 쪽에서 430억 원 정도 팔면서 결국 파란불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을 해보죠. 셀트리온이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0.3% 정도 하락이고요. 코미팜이 많이 오르고 있죠. 12% 급등인데요. 6거래일 만에 반등입니다. 지난달 30일에 한미약품 사태 이후 5거래일 연속 하락하다가 오늘 급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하지만 0.8% 정도 하락이고요. CJENM이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10월 10일) 월요일장 클로징벨이 울렸습니다. 양 지수 엇갈린 움직임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일단 크게 오르지도 또 크게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0.1% 정도의 상승, 코스닥은 0.1% 정도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더 자세하게 어떻게 마감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비 멘토님께 부탁드리죠. 네,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현재 2055.77포인트에서 현재는 이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아직은 이제 한 개장 끝나고 나서 한 10초 정도 있어야지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2056.80포인트에서 0.15%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일단은 이제 시가를 많이 뛰어났지만은 지금은 음봉으로 좀 종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흐름이 상당히 좋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다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 674.74포인트에서 마이너스 0.17% 하락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양시장이 모두가 조금 다른 양상으로 종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저는 시가를 많이 뛰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오히려 이제 아침에 좀 상승이 나왔지만은 오후장 들어서 반등하지 못하고 좀 하락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렇게까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도 오늘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오늘 기관만 매수세가 많이 좀 들어왔습니다. 아마 이 매수세가 이제 거래소 대형주 쪽으로 많이 이제 치우쳐져서 많이 들어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외국인과 개인 쪽이 이제 시가총액 대형주 쪽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 많이 살 가능성이 높았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 쪽이 거의 다 매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이나 투신, 은행, 연기금 쪽은 오히려 다
한 오늘 기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은 좀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145억의 코스닥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 개인 역시도 코스닥 쪽에 오늘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 328억 정도. 그리고 기관이 오늘은 이제 매도를 좀 했는데요. 마이너스 한 423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기관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뭐 금융투자, 뭐 보험, 은행 상관할 거 없이 전부 다 오늘은 매도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장 양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외환시장과 함께 해외 선물시장 전략까지 세워볼 수 있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세영 멘토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은 하루하루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지난 9월 미국의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하락 출발했고 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0시 정도에 오전 10시 정도에 미국의 대선 2차 TV 토론회가 진행이 됐는데 TV 토론이 마무리된 이후에 낙폭이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외환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또 오랜만에 중국 시장이 개장을 했고 일본 증시는 휴장을 했지요. 아시아 증시 분위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108원인데요. 1108원에서 0.65%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영향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 노동부가 7일 발표된 9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결과가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일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2월 금리 인상을 지지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오늘 미국 대선 2차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도 약간 여론조사 결과로 보게 된다면 더 잘했다라는 평가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1차 때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세하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클린턴 후보가 이기게 된다면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까지 보게 된다면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토론회에서 이기게 된다면 이제 제가 볼 때는 달러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아마 3차 토론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시장은 지금 현재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시작이 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원달러 환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부분이 연말 금리 인상에 흠집을 낼 정도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시장에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12월 달에는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이 9월 고용지표 결과를 가리켜 시장이 선호하는 수준인 골디락스에 가깝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시장의 원달러 환율을 하락하는 요인이 된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12월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보면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이 정도 1,100원 선에서 머물러 있다가 12월 달에 가까우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지금 분위기가 좀 약해지고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국 증시나 유가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하단 1,100원대 정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일본 증시에 대해서 보면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이랬습니다. 일본 증시는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여부나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니케이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영국 파운드와 가치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최근에 일본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그게 이제 파운드와 가치가 지금 현재 1.23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보면 언제죠? 6월 24일 브렉시트가 있을 때가 1.5달러였으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엔화 약세까지 영향을 미쳤다가 최근에 일본의 엔화가 강세가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엔화 강세가 다시 엔화 약세와 더불어서 달러 강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라고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흐름들이 보게 된다면 이제 어느 정도 간망세에 지금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이나 아니면 통화나 아니면 이제 세계 증시 이런 부분들이 어느 방향성을 못 잡고 그냥 고점에
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2,050이겠죠. 그리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 3,000선, 그리고 니케이 같은 경우 16,000선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모습들이 보여서 지금 뚜렷하게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이 글로벌 증시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외환 시장과 함께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흐름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 전략도 알아볼 텐데요. 유가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50달러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천연가스는 지난주 금요일 매수 포지션이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었는데 4.7%나 급등을 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수익을 크게 내셨을 것 같아요. 오늘 전략도 기대됩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현재 오늘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0.82% 정도 떨어져서 49.4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도 떨어졌는데요. 국제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원유 시추기가 가동 건수가 증가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베이커 휴즈가 발표하는 것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주 원유 시추기 가동 건수는 3건이 증가해서 428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15주 가운데 14주 정도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면 유가를 하락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지금 산유국 회의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50달러를 터치하고 지금 내려가는 모습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뉴스거리가 산유국 회의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그런 실무진회에서 나오는 뉴스로 인해서 다시 올릴 수 있는 거리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렇게, 지금 기술적 분석상으로서는 분명히 매도 포지션이지만 지금은 약간은 뉴스거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는 매매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산유국 회의가 끝났다라고 하게 된다면 끝나고 나서 원유 재고가 나오는 이번 주 수요일 이후부터는 제가 볼 때는 본격적으로 매도 포지션이든 매수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나 매도 포지션을 하기가 약간 애매모호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신다면 48달러까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46이나 44달러까지 전 저점까지는 힘들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회의 결과 나오는 결과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동결 합의를 했기 때문에 유가 상승은 결과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흥국 경기의 개선이 될 거다라고 분명히 보고요. 그리고 오펙 산유국, 비오펙 산유국 중에서 최대 수출국가인 러시아나 브라질, 인도, 그리고 신흥국 경제의 유가 흐름에 따라서 크게 좌우가 되는데요. 분명히 유가가 상승하는 모멘텀은 러시아나 브라질 같은 천연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한테는 분명히 혜택이 있을 것 같고요. 유가를 통해서 제값을 받는 상황이 온다면 세계 경제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유가가 제가 볼 때는 50달러에서 60달러 선까지 이제 박스권을 그리지 않을까. 지금까지만 해도 40달러에서 50달러였는데요. 이게 이제 한 4, 4분기 정도 된다면 50달러에서 60달러 정도의 선이 될 거다라고 본다면 아마 이번 주 오늘이나 내일 그리고 3일 동안 조정을 받아서 48달러까지 온다면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좋은 전략이지 않겠냐. 대신 오늘이나 내일 같은 경우는 데이 트레이딩을 통해 가지고 오버나잇 하지 않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가 많이 올랐습니다. 4.72% 정도 올라서 거의 3.2달러를 터치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시되 3.1달러까지는 그냥 넘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마지막 장 막판에 한 12시부터 한 1시 사이에 3.1달러에서 3.2달러까지 가는데 금방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장이 거의 끝나갈 쯤 돼서는 제가 생각할 때 3.2달러는 부담스러운 가격이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3.1달러 근방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신다면 1차 지지선이 3.1달러고요. 2차 지지선이 3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달러를 떨어뜨리고 내려간다면 2.9달러까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저점 2.9달러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 정도 힘들 것 같고요. 지금은 매도 포지션을 하셔도 된다. 만약에 오늘 매도 포지션을 치는데 아니 오늘 오르고 내일 정도 오른다라고 하게 된다면 계약수를 늘리는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2, 3일 정도는 분명히 그 고점 3.1달러에서 공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에서는 꾸준히 매도 포지션을 늘리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번 주는 내내 이제 매수 포지션이었고요. 2주 전에는 계속 매도 포지션이었지 않습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주 내내 매도 포지션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이제 길게 봐야 됩니다. 포지션 트레이딩으로, 데이 트레이딩이 아니고 포지션 트레이딩으로 길게 가져가는 전략, 매도 포지션을 늘리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오늘 분명히 0.16% 올라 있어서 0.7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바닥을 찍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바닥을 지금 다지는 구간이긴 하지만 이제 분명히 지금 현재가 전저점인 상태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호주 달러는 이제 계약수가 적기 때문에 금액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하신다고 하신다면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거고요. 방향성이 생기면 다시 매수도 매도 포지션이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그냥 1,100원 선에서 꾸준히 매입하시는 것 같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매도 전략인데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거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매도 포지션인데 포지션 트레이딩으로 한 길게 가져가시는 이번 주 내내 정도 가져가시는 전략을 가져가시고 만약에 오늘 오른다면 조금이라도 오른다면 다시 한번 매도 포지션을 계약수를 늘리는 전략 가져가시고요.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이렇게 오버나잇을 통해 가지고 포지션 트레이딩을 가져가시는 거는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원유와 천연가스, 호주 달러까지 모두 전략을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세용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에 놓여있는 주요 일정들 화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의 주요 일정들인데요. 먼저 현지 시각으로 11일에 미국 최대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알코아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알코아를 시작으로 미국의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된다는 점에서 알코아의 실적은 어닝 시즌 기간 주식시장 흐름 전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현지 시각으로 12일에 9월 FOMC 의사록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9월 금리 동결 배경과 또 향후 물가 전망에 대한 내용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는 13일 한국은행의 10월 금통위가 있습니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 인하 여부와 수정 경제 전망의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미국의 대선과 이탈리아 국민투표, 영국의 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1.25%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13일 옵션 만기일도 예정이 돼 있고요. 현지 시각으로 13일 영국 영란은행은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회의에서 채권 매입 규모 유지,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 결정을 했습니다만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었지요. 또한 중국은 오는 13일에 해관총서에서 9월 무역수지를 발표합니다. 또한 현지 시각으로 14일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의 제60회 경제회의에서 제닛 옐런 미국 연준의장이 연설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날 연설에서는 미국 경기 평가와 관련해서 금리 인상에 관해 발언할 예정이라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시각으로 14일 마크 카니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은행 의사회 기여와 그리고 격번기의 안정 유지를 주제로 열리는 포럼에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최근 브렉시트 우려가 재점화되고 파운드와 가치가 급락하는 가운데 영국발 불안 요소와 관련한 발언이 나올 것으로 주목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노동부는 현지 시각으로 14일 9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 네, 이번 주의 주요 일정들을 이렇게 살펴봐 드렸는데요. 어떠한 일정에 좀 주목해 봐야 하는지 주 멘토님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이번 주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자,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뽑아보자면요. 10월 12일 날 이제 이틀 뒤죠. FOMC 의사록 공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이제는 보조적으로 이제 사용할 것을 위해서 일단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보조적이란 말을 어떻게 쓸 거냐면요. 10월 13일 날 발표되는 금통위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언급드렸듯이 이제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인하할 것이냐, 동결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FOMC 의사록 회의 공개가
아무래도 이제 변수로서 조금이라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해외 변수 하나와 이제 두 번째 국내 변수 하나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관련해서 13일 날은 변동이 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옵션 만기까지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3일 날 장 대응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응 관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는 지금 박스권 상단에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서 이제 금리 인하라든가 금리 동결이라는 게 좀 우세한 편인데, 만약에 둘 중에 예상치를 좀 벗어났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다른 이슈가 터진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떨어지기 좋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당히 좋은 만약에 좋은 결과로서 나온다라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결과로 나온다라면 종합주가 지수는 그동안의 박스권을 돌파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 가능성은 가장 작은 가능성으로만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빠진다 하더라도 이미 빠질 수 있는 그 공간이 이제 박스권 하단 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스닥,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이제 하락폭이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물론 하락폭은 좀 크겠지만은 떨어질 수 있는 그 허용 가능한 하락폭은 작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13일 날 이제 여러 가지 해외 변수, 우리나라 또 금리 결정에 따라서 코스닥도 옵션 만기일과 더불어서 상당히 변동성 있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그날 조금 1분봉 차트로 대응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3일까지는 우리가 시장을 잘 견뎌보자라고 결론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코스피 시장은 소극적인 매매를 유지하자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었고요. 코스닥은 소극적인 종가 매매를 권유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조비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 내일 장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